인천시립미술관 사전 프로젝트 제2회차 미술 전문가 연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기반과장 정명입니다. 8월의 끝자 오늘 인천시립미술관 사전 프로젝트 미술 전문가 연구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 중에도 수도권 각지에서 자리해 주신 국공립미술관 관계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원로 작가의 윤석 회장님, 인천미애회 강현덕 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미술관은 인천의 시민과 지역 작가들의 오랜 영혼을 담아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시민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건축을 넘어 인천다운 정체성과 공공성을 담은 시민미술관이 되기 위해 개관 준비 전 과정에서 시민과 예술계 간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자리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인천시립미술관 사전 프로젝트를 2024년부터 저희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세미나와 공개 포럼에서는 국내 미술관의 변화 흐름과 함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미술 담론 그리고 미래 미술관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 연장선에서 수도권의 여러 미술관 관계자분들과 함께하며 앞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이 수도권 미술관 네트워크의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립미술관이 특정 집단의 기관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제안과 고견 하나하나가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과 운영 철학을 다지는데 있어 소중한 미끄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시립미술관 팀장 조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 경과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역의 오랜 영혼을 담아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인천뮤지엄파크 내에 조성 중입니다. 미술관은 연면적 약 13,000제곱미터 규모로 기존 시립박물관과 함께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며 인천의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올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미술관 건축과 병행하여 개관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내실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미술사 조사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크게 4가지 축, 인명사, 문화사, 총독, 공론화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현재는 인명사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천미술의 주요 작가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초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인천미술의 담론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인천시립미술관의 전시, 교육, 연구에 필요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민, 지역미술계 전문가와 함께 건립과 개관 과정을 공유하고 논의해온 공론화 과정입니다. 연구 세미나, 공개 포럼, 콘텐츠 제작과 홍보 활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개관 시점까지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년 다른 의제를 설정하여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다양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술관의 의제로 시민과 예술계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미술관의 의미를 모색했습니다.
올해는 미술관의 공간적 지형과 생태계를 의제로 삼고 도시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미술관의 역할을 살피고 지역 생태계 속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역미술계 연구 세미나에 이어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미술 전문가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9월에는 시민참여 디지털 이미지 공모전을 추진합니다. 또 10월 30일에는 시민참여 공개 포럼을 대규모로 개최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AI 미술관, 기술, 인공지능, 예술의 미래라는 의제를 통해 첨단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는 미래형 미술관의 비전을 탐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통합 디자인 실시 설계입니다. 미술관의 공간, 시각, 브랜드를 아우르는 통합 디자인 실시 설계를 오는 9월 1일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이번 설계는 기술과 예술, 일상이 어우러지는 스마트 미술관을 지향하며 전시, 수장, 교육 등 공간별 특성과 운영 목적에 맞춘 맞춤형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미술관의 공식 명칭 확정과 정체성을 담은 MI 디자인을 개발하고 공공성과 가독성을 갖춘 시각정보 체계 사인물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실시 설계는 2026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7년부터 28년까지는 공사와 제작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개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천시립미술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브랜드와 경험 그리고 철학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술관 소장품 수집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장품을 수집할 예정입니다. 개관 초기 핵심 컬렉션 구성을 위해 인천 미술사의 흐름을 반영한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수집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먼저 인천 미술 중심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미술관의 정체성과 기초를 다지고 2027년부터는 동시대 미술 작품과 더불어 인천 시립미술관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차별화 전략 작품을 함께 확보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디지털 기반 구축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시 공간에 제약 없이 미술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고 확장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방향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개관 준비 단계부터 개관 이후의 안정적인 운영까지를 포괄하는 마스터 플랜과 실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과 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 과정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일을 시작해서 21년 8개월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을 위해서 울산시에서 2년 동안 개관 준비를 하고요. 또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의 학예실장으로 약 1년 6개월 정도를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수원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원시립미술관에 온 지는 한 1년 5개월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립미술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장님이 계시고요. 수원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수원특례시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특례시가 한 5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특례시가 무엇이냐? 100만 이상의 이제 도시에 붙이는 이제 뜻인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행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행정적인 혜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역시는 광역시이고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입니다.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그런데 4급 미술관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한 30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학예전시과의 이제 그 콘텐츠를 운영하는 학예팀, 교육공모팀, 또 별개의 분관이 하나가 아트스페이스 광교라는 게 있고 또 전시관들이 2개가 지금 있는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건립 배경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이 지자체의 미술관 시설을 기부 체납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의 북쪽에 그 아이파크 시티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또그 조성의 일부를 지역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미술관 건물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술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아까 우리 그 시에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오랜 염원을 통해서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수원시는 약간 건물이 생기면서 미술관을 짓게 된 케이스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행궁 옆 광장에 이렇게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함께 짓고 있는데,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처럼 여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이라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공간에 미술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그런 공간 속에 현대 미술관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예전으로 치면 문화재법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는 그런 아주 뭐랄까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그 관광을 하거나 이러기에는 참 좋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적인 특성 중에 기초지자체에서는 미술관을 사급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특화 전략은 수원 출신의 한국 최초의 여성 화가인 나혜석의 여성 미술에 특화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소장품도 수집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획 전시도 주제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례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으로 미국 LA의 라크마에서 열린 한국 근현대미술전의 수원시미술관의 소장품인 나혜석의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미술과 도시 정체성, 역사와 현대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이제 그런 주제로 많은 전시를 했었고요. 또 국제적인 작가들의 전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 민간 기업에서 짓다 보니까 꽤 그 설계가 독특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벽들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사선으로. 네, 굉장히 멋있습니다. 전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역사문화 공간인 화성과 화성행궁 근처에 인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경부터 그 근처를 약간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전거로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은 그런 걷기 좋은 그 곳으로 만들었고, 아주 큰 관광 스팟인 화성행궁이 있으면서 원래는 굉장히 슬럼과 거기에 뭐가 많았냐면 점집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점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싼 임대료를 찾아서 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바꾸어서 이제 그 화성행궁을 복원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2015년 이후 지금까지는 그 행리단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 저도 주말에 이렇게 5월, 10월 이럴 때 나가보면 진짜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차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굉장한 핫스팟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근에는 현대적인 주거지 광교가 있고 삼성전자의 도시라는 이제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단점도 함께 말씀드리자면 서울 기준으로 생각보다 물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온다 그러면 수원에 도착하는 데 30분, 수원 내에서 이동하는 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약간 좀 제가 돌발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수원시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사실 중급 또는 그거보다 조금 적은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시에서 설명하시는 걸 들으니까 13,000제곱미터면 굉장히 큰 규모의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작은 케이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단일 전시 최대 관객 수가 현재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 전시 유치가 불가능하더라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 직영사업소가 가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계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많이들 우리가 한계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특징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 예산을 주는 곳에서 100% 예산을 매년 따박따박 주는 곳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공립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정부로부터 미술관이 직영사업소에 있으니까 100% 예산을 받게 되죠. 이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 회계법에 맞춰서 돈을 써야 되고 또 그 조직도 이렇게 굉장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자체가 저희 수원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시로부터 듣는 이유는 삼성전자의 법인세가 굉장히 이렇게 출렁거립니다. 법인세라는 게 간단치 않고 세법에 관련되어 있어서 그게 뭐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 적게 들어왔다 이런 단순한 문제하고 좀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해 2천억이 들어왔다가 한 해가 0원이 됐다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 시의 재정이 좀 큰 영향을 받는 이제 수원시의 특징입니다. 이 굉장히 큰 기업의 그 세금 법인세를 굉장히 의탁하고 있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술관이라는 특수하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유동적이어야 하는 조직의 특성을 가진 그 기관의 성격과 우리 공무원 조직 운영에 아주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또 지속적인 그런 것을 지향하는 이 공무원 조직의 특징상 두 가지 성격이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볼 때 경기 인천권은 지방입니다. 네. 인서울이라 하더라도 국립미술관과 기초지자체 국립미술관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국립미술관과 또 지방국립미술관 역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생각을 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말씀드리는데요. 소장품이 최소 3,000점을 넘기기 전까지 소장품으로 미술관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전시 관람객 10만이라는 숫자는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의미하는데요. 직접 추진할 경우에 단일 전시당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000제곱미터 정도의 들어있는 이제 제가 전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하려면 예를 든다면 500평 정도의 규모의 전시장이 6개 정도가 있다. 그러면 한 전시에 예를 들어서 1,000평 정도를 그냥 한 전시를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다른 동시간대에 다른 전시도 열어야 되시잖아요. 그러면 한 전시 열는데 10억이라고 치죠. 그러면 5억씩만 해도 한 30억 정도 들어가실 거고 전체 운영을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미술관 운영에 한 해에 100억 이상을 쓰셔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 쓰고 싶어도 그렇게 쓰셔야 될 겁니다.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에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 그리고 또 더 이제 예전과 지금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립미술관이 이제 관람료를 무료로 하실지 아니면 얼마를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 원짜리 이제 민간 그런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를 볼 것인지 국립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를 볼 것인지는 그 컨텐츠 자체로 결정되는 거지 공립이라고 해서 내가 가준다?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시는 소비하거나 경험하는 상품이 될 것이고요. 또 국립미술관과 기업미술관을 구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민간 미술관들도 미술공간들과도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립미술관의 소장품의 그 수집 예산이 대강 한 1억에서 20억 정도 사이 정도 됩니다. 많은 것은 한 20억, 적은 데는 1억 정도인 것 같고요. 또 3,000전 이상의 지자체 국립미술관은 2곳뿐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전남 도립에 보면 아예 예산 과목 자체를 공모구입과 제한구입으로 나누고 있어요. 저걸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미술관 내부에서는 제한 구입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공모 구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예 저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셀 파일로 관리가 가능한 소장품 수는 한 300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장품 전시가 유의미해지려면 한 3,000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품 관리 시스템인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모든 정보를 넣으려면 되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엑셀 파일로 필요한 것만 딱 써서 이렇게 필요할 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보를 넣으려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현명화 사업으로 이걸 뿌려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이걸 쓰는 것을 이제 맹숭맹숭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일본의 케이스인데요. 일본에는 아예 전국의 소장품들을 한 플랫폼 안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모아보니까 한 44만 점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한 17,000점, 15,000점 정도의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역시 11개만 제가 모아봤는데요. 소장품 숫자를 보자면 3,000점 이상인 곳이 한 2곳 정도, 서울시립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 외에 보면 300점, 1,000점, 200점 이렇습니다. 수원시립만 해도 지금 10년이 되었거든요, 올해. 근데 300점 아직 안 됐어요. 그건 좀 조금 더 더딘 케이스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3,000점의 소장품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미술관은 저는 한국형 국립미술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태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제도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미술관의 운영에 아주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국립미술관은 서구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퍼블릭 아트 뮤지엄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아주 흔히 이야기하는 모마 또는 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법인체입니다. 모마만 해도 사실 라펠러 가문을 비롯한 일부의 그 개인들이 만들기 시작한 미술관이고요. 지금 테이트 같은 경우도 내셔널이 아닙니다. 그냥 법인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2000년도에 테이트 모던이 시작할 때 국가 지원금은 약 70% 정도였고요. 지금은 한 3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영되는 방식을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자면 공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그 서구에서 얘기하는 퍼블릭이라는 것은 일반에게 공개된 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미술관은 동아시아에서 이야기하는 공공미술관이고 공립미술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고 그 보편성과 어떤 뭐랄까요 합의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그런 미술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한국형 공립미술관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여기까지 단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바로 탈중앙의 시대 수도권 미술관의 필요 전략입니다. 미술계에서 탈중앙이란 말은 서울 중심이라는 물리적 좌표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의 주류, 즉 메인스트림의 기반이 분산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도 로마부터 파리, 뉴욕, 런던, 그리고 국내의 경우에는 서울과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미술계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또한 추상회화나 개념미술, 설치미술처럼 시기마다 지배적인 흐름이 있어서 일종의 좌표 역할을 했습니다. 한동안 글로벌리즘이나 노마니즘 같은 개념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중앙 집권적 경향을 벗어나서 보다 확장된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과 스타일의 예술이 출현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미술관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의 이성민 학예연구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울미술관은 올해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을 확대해 나가는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미술관의 이성민 학예연구사입니다. 서서울미술관 올해 개관 11월로 목표로 하고 있는 서서울미술관에 대한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당시에 연보현 서울특별시장님께서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립박물관을 동시에 계획을 하시면서 굉장히 특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도심 문화시설로서의 위치적 잠재력을 활용한다.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굉장히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앙화라는 것이 전국에서는 서울 중심으로 하지만 서울 내에도 이제 굉장히 큰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도심이라는 그 중앙적인 위치, 그것을 활용해서 최초의 서울시립미술관이 1988년 경희궁에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덕수궁 쪽에 있는 저희 본관은 2002년에 이관을 경희궁에서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본관을 계획하게 된 거는 2004년 남서울미술관, 그리고 2006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013년 북서울미술관이 순차적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면 이제 서울시 자체 도시 계획상에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여서 이제 그 도시 계획도 이제 중앙에서 이제 여러 권역을 나누어서 그 생활권 내에 문화시설, 그래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좀 당시에도 좀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북서울미술관이 그러한 북서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기본적인 본관으로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서 2015년에 서울 안에서의 지역 간의 문화적인 불균형에 대한 조사들을 실시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거는 2015년 발표된 계획이 박물관, 미술관, 도시 서울 조성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그 안에 그 계획안을 만들고 건립했던 이제 서울시 문화본부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의 기능을 서울시 전역으로 분산하면서 또 하나의 특징은 지역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문화활동의 거점으로서의 연결성을 갖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탄생하게 된 미술관들은 지금 2023년에 종로에 평창동에 개관을 한 서울시립미술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에 개관했습니다. 도봉구에 개관한 서울사진미술관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11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천구에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서울시립 분관이 이 조성체계 구축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당시부터 저희는 이제 운영 주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체계와 함께 저희 서울시 문화본부와 서울시립미술관이 임원 협력 체계를 구성을 했었고요. 저도 TF팀으로 그 안에서 문화본부 소속이지만 시립미술관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당시에 이제 어떤 불균형이 있었냐고 살펴보면은 이제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이 도심에 7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남권, 그러니까 서남권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쉽게 말하면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에서부터 남서울미술관이 있지 관악구까지 이제 한강 이남의 왼쪽을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 7개 자치구를 말을 하는데 그 안에는 10개 정도의 그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이 77개 중에 있었고 금천구 지금 저희가 지어지고 있는 그 금천구에는 어떠한 박물관도 공립시설이 있지 않았으면서 저희가 아마 최초로 지어지는 그 공립시설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지역적 편차가 약 60배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서울시의 서남권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등포 고로구를 중심으로 한 산업시설이 여전히 여러 변화를 겪었지만 건재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계획안을 마련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되면 약 9개의 분관 시설이 운영되는 굉장히 거대한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면적을 떠나서 개수로 치고 규모로 친다면 사실 국제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규모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이제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으로 네트워크형 서울 네트워크형 미술관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운영 계획을 세워서 각 분관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라는 것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TF팀으로 있을 때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서 세 가지의 특징으로 이 9개 분관들을 나눴는데요. 이제 장소라는 그런 어떤 위치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권역, 기능, 역사 이러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미술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기능이 굉장히 특화된 기관이고요. 이제 사진미술관이라면 사진이란 매체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울미술관은 특징을 저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서남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역적인 배경이 있고 또 하나는 장르적으로는 이제 예술 분야에서 유미디어 아트라는 어떤 특화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술이 장르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으로 포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 기능을 저희가 많이 강조해서 초기부터 미술관의 가장 문제시 삼았던 지점들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미술관 방문 횟수가 너무나 적다. 통계에서 잡히지 않을 정도의 숫자였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포섭할 것인가 저희가 많이 고민했었고 서서울미술관 그래서 최초 계획에서부터 서남권 교육청이랑 협약을 맺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이제 예술교육을 미술관이 어떻게 본다면 지역사회에서 좀 중심이 되는 그 교육 거점으로서도 그 기관의 특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운영 방향성은 동시대 미술의 지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과 교류를 확장하고 이제 네트워크형 아까 말씀드렸던 미술관의 체제를 완성한다. 이렇게 저희가 분관이 다 지어지면 여러 가지 또 시설적인 부분들 보완하거나 하는 다른 분관들도 있긴 하지만 체제가 완성되는 상황에서 이 분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의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의제와 전시 의제를 가지고 있어서 전체 분간의 어떤 기획적인 측면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 그 주제에 맞춰서 운영되지는 않지만 특별한 어떤 주제 기획전들을 마련해서 공동으로 학예 연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은 교육과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위치를 하였습니다. 기존의 교육실이 이제 서선 본관이나 북서미술관 지하에 위치했던 것들을 저희가 지상으로 올려서 공원에 동선하고 연결시켰고요. 주요한 전시실과 어떤 공연이나 영상을 상영하는 다목적 홀 같은 주요한 시설들이 이제 지하 1층에 분포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짓는 기본 계획이 저희도
맨 처음 운영 계획을 짤 때도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됐었고요. 그때도 강조하였고 이제 지금 최근에 자료들을 다시 보고 있을 때도 역시 이제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서의 박물관 미술관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번에는 빠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성남문화재단의 민재용 전시기획부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중앙의 시대를 맞아 인천시립미술관은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친화력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은 2005년도에 이제 그 시에서 그 성남 아트센터라는 그 복합예술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을 이제 위탁 운영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뭔가 미술관 조직이 이렇게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아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부, 전시기획부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 공연장, 미술관 이런 공간들을 이제 운영하게 된 거죠. 이제 전시기획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시실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별관과 본관을 이제 같이 가지고 가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대관도 하고 또 기획도 같이 혼용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다가 초정품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비를 초창기에 이제 지역 예술가들을 어떻게 보면 인천과 거의 비슷한 방향이죠. 지역 예술가들의 그런 작품 위주로 이제 좀 구매를 했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성남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로 해서 형성이 됐고, 그 전에도 그 서울이 어떻게 보면 포화가 된 상태에서 그 이주민들을 좀 이주시킴으로 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약간 태생적으로 지금 서울의 과부하를 약간 끌어안는 그런 도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일 때부터 이곳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인천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역의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이 꽤 그렇게 긴 시간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결국은 지역에 갖고 있는 그런 문화 자산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성남에 남한사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또한 부지가 약간 붙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광주나 이런 데랑 붙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면적이 성남보다 그쪽이 더 넓어서 약간 권리가 그쪽으로 좀 더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탐천과 모란시장이 이제 남더라고요. 모란시장은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멍멍이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또 지속이 돼 있고 탐천은 솔직히 뭐 성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 정체성과 관련된 회의만 정말 뭐 몇십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술관 같은 경우.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 인천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탈중앙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모든 인프라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들끼리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지역의 그런 문화 자산들을 이렇게 글로벌하게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성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 시스템에 맞고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약간 그 동시대성을 반영한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하면서 약간 국립미술관으로 저희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관적인 그런 학예 역할이나 교육적 역할, 기본적인 아카이빙 역할을 조금 소극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저기 아트센터에 있는 또 갤러리 808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런 지역 작가들의 그런 전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지역에 시립미술관이 없다 보니까 사립 기능 같은 역할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원들은 총 8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뭐 임대 뭐 이런 주차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다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거의 이제 학예 업무 쪽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적인 부분이나 학예 인력적인 부분에서 시립의 역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지역에선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들이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소개받을 때 들었지만 예총의 회원분도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예총에 소속돼 있는 미협 회장님 회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지역의 이제 미술 단체라고 하면 저희 성남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이제 성남 예총 회원 중에 미술지구 회원이 75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진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회원분은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또 미술 단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도 당연히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술관이 그런 정체성을 함께 가져가고 또 이 작가들의 전시도 또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공간이 조금 분리가 되는 형태라서 저희 그 갤러리 808이나 반달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작가들의 그런 작품들을 미술로 좀 전시를 많이 지원해주고 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 큐브 미술관이라고 하는 그 기획 전시실에서는 그 미술관의 그런 자체 기획 전시들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그런 생기는 그런 작가들의 그런 요구도 어느 정도 이제 수용을 해주고 또 저희 미술관만의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또 기획도 같이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얕게 운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술관은 제가 이 공간에서 거의 한 20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좀 파릇파릇한 시절부터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초고 지자체다 보니까 이렇게 기관장이라든지 저희 성남 큐브미술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그 성남문화재단 대표님이 관장을 연임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저희 그동안 저희 재단 대표님은 아무래도 공연장 중심이다 보니까 약간 공연 쪽 베이스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뭐 당연히 그분들도 이제 미술에 대한 소양이나 치부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라는 그런 생물을 이해하는 데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인천 시립만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끌어나가려면 지자체 장님의 그런 조금 확고한 의지도 좀 필요하고 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진짜 단단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내 세금이 저기로 저렇게 다 쏟아져 소모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관람객이 이렇게 적게 이용객이 적게 와 하는 우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초창기에 지역 언론 쪽에서부터 일단 시작이 될 거고요. 뭐 이거는 거의 뭐 처음 생기는 기초의 미술관들이 항상 다 겪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관이 잘 단단하게 가져가려면 결국은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서울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경쟁하기보다는 인천 시립미술관만의 공간으로서 인천 시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공간을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꼭 미술 전시를 보러 오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쉬러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금 거듭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굉장히 넓고 공간 아까 조범들 봤는데 저렇게 지어진다면 뭐 하루는 박물관에 가고 하루는 미술관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조금 차별적인 부분들을 좀 전략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자립도적인 부분도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되려면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수입을 어떻게 확보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대 사업이라든지 그런 조금 안정적인 수입원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인천 시립미술관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고 폴피도 미술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약간 관광 자원의 형태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빌바오의 사례를 들어서 정말 그런 역할을 기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이건희 컬렉션 유치도 조금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컬렉션을 수성포로 갖고 있다면 당연히 서울과도 경쟁할 만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 다른 분들께 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토론 주제는 공존의 전략, 수도권 미술관의 협력과 관계 설정입니다. 타일 중심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한쪽이 주도권이 기울어진 관계가 아닌 보다 수평적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미술관이 경쟁이 아닌 상생과 공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임대군 운영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존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미술관이 추구하는 어떤 핵심 미션이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미술관의 미션을 유지하면서도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립미술관이 지금 현재는 단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보고 한다는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각 그 공립미술관들이나 지역의 어떤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젠다라든지 고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미술관의 미션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제 다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해봅시다라고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스페시픽한 어떤 그 과제를 조금 부여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해? 이쪽을 얘기하면 그럼 저쪽은 또 섭섭하잖니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미술관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냥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은 좋게 보면 좋은 거지만 나쁘게 보면 특별히 잘하는 건 하나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고 미션이 나오게 되는 원천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었어요. 최근에 한 2, 3년 전에 샌디에이고 미술관에서 우리 과천관에서 했던 전시를 한번 싸들고 가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미술관이 굉장히 규모도 있고 생각보다 그 컬렉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너네들은 이 미술관을 설립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립을 했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다른 미국 내 주요 공립미술관들이 설립된 거하고 우리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그냥 미국 시민이면 어디 가나 최고의 미술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머지 이제 미션을 비롯해서 아주 세부적인 목표까지도 다 드러나는 거죠. 사실 국립현대미술관도 지금 4개관으로 이제 확장 일로예요. 사실 다른 시립미술관들도 대개 다 그런 비슷한 경로를 가지고 있겠지만 청주까지도 지금은 내려가 있고 지역 분관으로 그게 결국은 또 대전 이런 대전도 지금 곧 건립이 들어갈 지금 준비 단계에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각 지역마다 다 이렇게 국현을 유치를 해달라고 요구들이 있어 와서 그때마다 사실 우리가 매번 그러면 각 지역에 들어갈 청주를 들어가면 청주에는 우리 그 미술관 입장에서 봤을 때 전국을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매핑을 해야지
이게 각 미술관의 각 관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이 구성이 좋게 조화롭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이 성과 있는 고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갔던 것이 뭐 이게 중앙을 미추홀해서 봤을 때 이 청주는 뭐가 됐으면 좋겠고 대전은 뭐가 됐으면 좋겠고 뭐 부산은 뭐가 됐으면 좋겠고 그거야말로 정말 중앙 집권적인 그런 그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반성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가장 먼저 미션이 됐던 설립 취지가 됐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디언스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반성이 되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주 예컨대 청주를 가겠다고 하면 그 청주의 커뮤니티, 지역의 커뮤니티에 있는 그리고 잠재적인 관람객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진짜 어떤 걸 원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어떤 기능을 조금 분화시켜서 거기다 내려보낼까 이런 고민들만 했었던 거죠. 사실은 오디언스에 대한 고려가 크게 없었다라는 자체적인 반성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인천시 미술관이라면 인천시에 사는 인천 시민들이 이 미술관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 과제로부터 하나씩 이런 그 구체적인 미션들이나 정체성들이 이렇게 확립이 되어 나와야 된다 역으로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받았던 그 과제는 사실 미래지향적 미술관이란 어떤 것이냐 이런 그거였었는데 저도 그거 사실은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구체적으로 여기 있는 어떤 인천의 시민들이나 커뮤니티에서 미래지향적 미술관을 원하느냐 이것부터 우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좀 더 깊이 있게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들면서 또 한편으로 사실 저도 역시 그 공무원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게 이 지방에 이렇게 의회를 설득을 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항상 워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도 맨날 똑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국회의원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만 자꾸 하게 되는데 국회의원도 뭐 매년 이렇게 한 해 동안 또는 뭐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맨날 세계적인 미술관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걸 세울 때마다 좀 불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세계적인 미술관이 구체적으로 뭐냐 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는 뭐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냐 뭔가 워딩을 해서라도 뭔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면 차라리 우주적인 미술관이라고 차라리 붙여라. 그러면 상상력이라도 좀 자극하는 그런 기능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반론을 펼쳐가지고 맨날 이렇게 제외되는 가로밖에 쟤는 내보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워딩이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 워딩이 결국은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되는 어떤 워딩이 있더라 하더라도 진짜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고민하고 접근해 가지 않으면 처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띄워놨던 그 발문에 내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나중에 어쩔 줄 못하는 그런 그 시행착오의 기간들을 상당히 겪게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가능하겠습니다. 성북 구립미술관의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보라 관장님, 현재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성북 구립미술관이 추진하고 있거나 협의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미술관 건립하고 경기도 미술관 경력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큰 미술관, 큰 국립미술관 그리고 이제 성북 아주 작은 자치구 미술관 이제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는 미술관 이제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력 얘기를 이제 주제로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이제 협력을 하려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협력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서울시 안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가장 작은 미술관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지척에 있고요.
관람객들이 요즘에 넘쳐나죠. 그 서울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도 저희가 있지요. 예산도 뭐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많고. 서울시립미술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막강한 미술관의 규모도 크고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는 뭘 가지고 협력할 것인가? 제가 이제 2009년에 이 자치구에서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미술관 이제 개관하는데 어떻게 이제 경기도를 떠나서 가게 됐어요. 저 나름대로는 뭔가 성북동에 간송미술관도 있고 최준 선생님도 있고 굉장히 예술적인 마을이고 아름답고 이제 그런 로망을 가지고 갔지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사실 예산은 정말 없고요. 뭐 인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장품 구입비도 없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뭘 가지고 이제 협력을 위해서 갈 것이냐. 사실 협력을 생각한 거는 개관 이후에 15년 후에 협력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 미술관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그래도 뭔가 자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마을이 상당히 한국 근현대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고 예술가들이 너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뭔가 흔적들이 남아있고 이제 그런 다른 지역에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지역만의 어떤 자산들이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죠. 드러나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10년 동안 그 연구를 했어요. 어떤 예술가들이 살았고 여기에 어떤 미술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는 어떤 상태고 이런 것들을 10년 동안 정말 묵묵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드러나 보이는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연구를 하고 책을 만들고 조용히 전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제 축적을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한 10여 년 지나고 보니 이제 그게 저희 자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한 번도 소장품 구입비를 마련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소장품이 아까 이제 4,000점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장품이 4,700점이에요. 근데 이 4,700점이 그냥 4,700점이 아니고 상당히 한국 미술사의 중요한 4,700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100% 기증으로 받았어요. 협력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됐죠. 그게 한 이제 몇 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소장품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 결국에는 저희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훌륭하지도 않고 예산이 많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너무 적고 근데 이제 소장품을 가지고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게 한 5년이 안 된 것 같아요. 공립미술관 보니까 서울시립이 1위고 광주시립이 그 다음이고 저희가 3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소장품 양도 많고 그리고 특성화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성북 지역에 살았던 작가들의 작품만 수집을 합니다. 한국화 쪽에 많이 사셨어요. 장승호 작품도 있고요. 저희 추사 작품 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관련된 작가까지는 수집을 합니다. 추사의 그 작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재영도 이제 그 지역에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전 작품도 있고 그런 김용준이라든지 서세옥 선생님 이하 그 한국화 그리고 또 조각 분야 최말린, 권진규, 김종영 이런 분들 다 사셨거든요. 그리고 또 서양 회화 쪽으로는 윤중식, 이중석, 박고석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작품들을 조금 이제 특성 있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국공립미술관에 많이 협력 사업을 실제로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는 해외에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작품들도 있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연구가 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은 중국하고도 좀 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소장품, 그러니까 미술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좀 수준 높은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장품 협력 사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립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성북 지역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영유아 기관, 그다음에 대학까지 저희가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마침 성북구에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미술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 미술대학의 모든 그 교수들하고도 이제 면밀히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모임을 좀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되는 예술가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자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을 선별해서 전시를 해주는 기회도 가지고 있고요. 영유아 기관은 무조건 저희 미술관에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네트워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청소년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그 계층이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인데요. 저희가 이들을 좀 미술 교육을 좀 향유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선생님들 모임, 교사 모임을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북구 내에 그 중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교사 모임을 이제 구축을 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은 미술 교육을 학교와 미술관이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는데요. 이게 재작년부터는 좀 전국구로 확대가 됐어요. 특히 이제 인천의 그 영재예술학교에서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또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그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같이 또 운영한 적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작은 미술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세심하게 들어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서울시 미술관 협의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이 다 들어와 있는데 서울시 내 미술관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다 모아봤자 등록된 미술관이 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협의체가 만들어진 게 한 10여 년 되는데 제가 그거를 올해부터 지금 이제 회장직을 맡으면서 그 미술관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로 협력을 이룰 수 있을지 이걸 좀 고민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립이 지금 5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사립이고 대학에는 2군데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운영체제나 그 지향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이 협의체가 뭔가 성과를 이루어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그 미술관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개별 미술관,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서울시 미술관을 보는 게 아니고 협의체 안에 있지만 그 각각의 개별 미술관의 컨디션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서로 그 문제점이나 해결점들을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런 연구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제 그 연구 의혹이 이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류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울시와도 협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 이제 지원 사업 예산도 좀 받아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좀 알고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사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립미술관, 특히 이제 수도권 공립미술관이죠. 그러니까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서울시립미술관, 거대미술관을 제외한 정말 이렇게 비슷한 뭔가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조건들이 좀 비슷한 미술관들이 좀 협의체가 구축이 되면 저는 거기서 뭔가가 더 좀 협력 관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지자체로 다 연결돼 있고 시스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하고도 이제 뭐 문제가 도드라지면 지자체끼리 협의를 한다든지 뭐 협력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정말 진정한 협력체, 그 MOU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 협력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 수원 시립미술관의 이진철 항해 전시과장님이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람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단발적인 유입이 아닌 반복적인 관계 맺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접근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술관의 관람객 유입을 위한 최근 1년 전략이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는 그 미술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따져봤을 때 약간은 좀 관광 어트랙션, 그러니까 관광지로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민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소 자체가 방문하고 싶은 장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지금 다시 직영사업소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조금 이전에 미술관을 개관하고 운영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카페나 아트샵이 직영으로 운영될 때는 보통 최저가 입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업자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그 카페나 아트샵이 이 품격 높은 어떤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전에 경험을 봤을 때 의구심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직영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남도리 미술관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상품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조금 역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캐대헌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그 이제 굿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굿즈를 상품 개발을 하고 판매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박물관 재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닙니다. 국경 같은 경우는 조금 유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있고요.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이 있는데 관장이 그것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쪽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숙제가 남게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간의 어떤 그런 사업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행정적으로도 좀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미술관의 관람객 유입을 위한 치료성이 있는 전략이 되려면 저는 첫째로 미술관을 개관하는 준비 과정에서 관객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연령대에 어디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모집하셔가지고 그 관람객들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만 관계 맺기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중상관계, 그 소비자가 생기실 것이고 또 장기적인 재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굉장히 좀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경원 문화기관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천 시립미술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람객 유입이라는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과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관람객이라고 하면은 인천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민들의 문화의 향유 기회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카콜라 아시죠? 코카콜라. 그다음에 맥도날드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죠?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기업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기업입니다. 100년 가까이 기업인데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코카콜라의 특유의 맛에다 병이 치마 모양의 병이 여태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게 나왔었고요. 맥도날드 하면 빅맥 햄버거가 생각날 겁니다. 빅맥은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있기 때문에 빅맥 치즈라는 말이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희 시립미술관이
그 많은 관람객을 유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많은 그 문화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필요한 게 일관성하고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카콜라랑 맥도날드의 예를 들면 거기서 항상 그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일관성,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계속해서 홍보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립미술관도 저도 여기 와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그 시립미술관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이끌어 나갈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 일관성 있게 어떤 정책이나 그다음에 그 전시 기획 이런 거를 시리즈, 영어로 말하면 시리즈식으로 쭉 이끌어가면서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이 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전시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인천시립미술관에만 맞는 브랜드를 한번 그 정립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인데 일관성과 브랜드가 정립이 된다면 당연히 인천 시민들이 그거를 보러 오고 아까 그런 모든 걸 딱 하면서 떠오르듯이 인천 시민미술관에 대한 어떤 더 나아가서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누구나 와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고 그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토론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그 무대에 계신 토론자분들께 먼저 발언권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발제와 주제 토론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이제 관람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양적인 그 부분에만 좀 사실은 그 중요하지만 물론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논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양적인 증가가 중요한데 정성적인 부분도 좀 뭐 지표들도 다 있지만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럼 정성적인 부분을 생각할 것이냐 이제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지역적으로도 서울시에 있지만 교통도 불편하고 뭔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큰 공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관람객 중에도 미술관의 유의미한 관람객층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성북 지역에 저희 본관이 있지만 분관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 시설이죠. 그러니까 뭐 최말림 미술관, 집을 활용한 최말림 미술관이 있고 어린이 미술관이 있고 뭐 창작센터가 있고 또 야외 갤러리가 있고 김준범 건축문화의 아카이브관이 있고 해서 6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그런 특성들이 있는 공간에 소수지만 양적으로는 적지만 이제 관람객을 유입을 하는 거죠. 의미가 있는 그 공간에 의미가 있는 관람객. 예를 들면 최말림 미술관 같은 경우는 아카이브가 4만 건이 넘어요. 그 조각에 관련된 것만. 그럼 연구자들을 저희는 이제 조각 연구자들을 계속 유치를 하는 거죠. 그 연구하는 사람들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관람객 유입을 하고 양적으로는 적지만 굉장히 이제 미술관이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뭐 가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 기관을 타겟으로 한다든지 해서 영유아 기관만 계속 유입을 시켜요. 왜냐면 성북구에는 영유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짚어보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관람객 유입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마 직책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하시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숫자량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저희도 이제 2020년부터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마련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토론 주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미술관 제가 좀 꿈꿔왔던 미술관은 소위 예술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향유할 수 있는 미술관이어서 근데 관람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가 생각할 때 미술관이 어떤 예술가의 작품, 창작품을 이제 보존하고 그것들을 이제 또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대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술가들의 창작이나 실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꿈꿨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작품 자체가 예술가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기획자나 제작자라든지 기술가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 같이 참여하는 그런 규모의 작업들로 확장되고 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예술가 개인이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지점들이 부분적으로 발생하기 나름인데 그래서 미술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예술가들이 어떠한 그 예술 창작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가능한 어떤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또 최근에 와서 많이 드는 생각은 이제 좀 그리고 관람객을 고려하다 보면은 작품이 가질 수 있는 자율성이라는 것이 이제 국립미술관이다 보니까 작품 자체의 자율성 있지만 그 자율성 전시에 있어서는 그것이 또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 좀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기획 큐레이터로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미술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받았던 운영 계획이 몇 페이지짜리인데 저는 그 7년의 과정이 약간 이 문서를 해킹한다는 어떠한 각오로 약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디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유미디어가 어떤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지라든지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리고 어떤 범주의 작가들을 포괄하고 있고 또 그 다양한 장르들을 또 미술관에 어떻게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그 안에 그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업무들 그리고 학예사로서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립 과정에서는 굉장히 페이퍼워크로만 비춰져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설득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야 이제 운영 조직이나 예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건립 과정에서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지 이제 저도 그것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의 뭐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세미나 이미 하고 계시고 너무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래서 연구 사업들을 많이 이제 발의를 해서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굉장히 문서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들을 많이 만들고 그것들을 좀 정량적인 숫자로도 환산할 수 있는 것들을 근거를 많이 만들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이제 그 조직 체계 안에서 설득하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같이 있으면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 공립미술관들이 결국은 공공단체, 어떤 그 지자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운영을 한다든지 예산을 더 따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실질적인 문제가 항상 엮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히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 상당수가 이게 정량화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 사실 가장 정량화시키기가 쉬운 것이 관람객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립현대미술관도 이게 오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관람객 수를 늘리는 방법은 뭐 그냥 단순 지표상으로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뭐 단체 관람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근데 그
각각의 그런 지표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 미술관 관람의 경험의 질도 올라가는가 하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 미술관이 이제 근대를 다루는 미술 경우에는 차라리 훨씬 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 동시대를 아우르는 그 현대라고 불리는 미술을 담당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기본적인 이율배반적인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주 동시대적인 어떤 미술이라고 봤을 때 사실 일반 관람객들이 향유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게 사실 즐거운 경험이 된다기보다는 대개는 좀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때가 사실 많고 어쨌든 머리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그런 경험의 본질 자체가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나름대로 힐링이라든지 뭐 감상이라든지 뭐 감동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고 왔을 때는 대개는 좀 이 머리 아파 현대미술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사실 이게 관람객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 또는 전시가 과연 성공한 사업이나 전시인가에 대한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도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그 토론을 많이 했는데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관람객 수의 증가가 아니라 이 재방문율을 가지고 사실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게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몇 번째 방문이고 뭐 그렇게 된다면 뭔가 그 전에 어떤 경험들이 깊이가 있었을 수가 있다.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식으로까지도 근데 그걸 참 이게 조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워낙 그 경험의 질이라는 것을 측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전에 그 최재천 교수님 하고 어떤 곳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 KDI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국책 사업 하다 보면 이게 경제성이라는 문제를 항상 그거 하는 그런 연구 그 바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을 항상 하나 짓고 싶은 게 서울이든 어디든 하나 좀 제대로 된 걸 하나 짓고 싶은 게 그 목표인데 언제나 그 가져가 보면 국책 사업이라고 가다 보면 이제 KDI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데 KDI에서는 역시 경제성이 없다, 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바꾸가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전만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붕괴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연사박물관에 와서 거대한 공룡뼈를 보고 혹은 뭐 어떤 화석을 보고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우와 하는 그 경험이 어떻게 경제적 가치로 환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 그 한두 명의 그 우화를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국가의 어떤 그런 국고를 투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술관도 결국은 어찌 보면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특히나 그 동시대 미술이나 현대 미술을 다루는 어떤 단체가 된다면 그것이 막 구름대 관중을 몰고 오는 전시가 과연 또는 사업이 과연 성공할 사업인가 하는 그 고민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많은 그냥 당연히 감동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러 어떤 미술가들이나 여러 그 어떤 미술 운동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실패한 미술 운동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오랜 기간을 수거 지내면서 그걸 어떤 기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서서히 그걸 보호해 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 보배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셜 듀샹이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작가한테 그 당시에 생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워낙 이제 그 좀 난해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인터뷰
하는 사람이 당신도 관객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그 작가가 아타 역시 관객에 너무너무 깊이 생각을 한다. 다만 내가 지금 기대하는 관객은 50년 뒤에 올 관객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되게 좀 한편에서 되게 머리에 남았어요. 그 최근에 한 몇 해 전에 제가 이게 마실 듀샹이라는 전시를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서울관에서 열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딱 50년 되는 해였어. 사실 이걸 되게 화두처럼 올려놓고 과연 지금 50년 뒤에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이제 즐길 수 있는가 했는데 우리가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놀랍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시대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이 평가할 수 있는 툴이나 기준이 좀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건 사실 그건 과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저도 가는 어디 그 해외 주요 미술관들한테 갔을 때마다 주로 물어보는 그 상투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됐는데 어느 미술관도 쉽게 얘기를 해주기가 참 어려운. 특히나 이 유럽이나 어떤 미국의 그 북미 쪽 이제 미술관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전에 좀그 이스타블리시 됐다는 미술관들을 가서 보더라도 사실 전혀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레퓨테이션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굳이 어떤 전시가 아주 좋았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되게 원론적이면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이 책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방식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그걸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배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날 돌아다니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런 좀 딜레마가 우리 인천시립미술관도 역시 그 동시대 미술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을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아쉽게도 저는 이 답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종합토론 시간에 민재용 부장님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다 발언을 한 번씩 해주셔서 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그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수도권 미술관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서울이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라고 좀 핵심적인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남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붙어 있죠. 서울하고 붙어 있어서 실제로 분당권이나 판교권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산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서울 약간 외곽에 산다는 생각을 보통 많이 사시고요. 실제로 광역버스를 타면 광화문까지 보통 한 20분이면 끊습니다. 강남은 더 빠를 거고 청파나 이쪽은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벨트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화예술은 가까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또 미술은 이제 서울관에 이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관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저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그런 계량화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지표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관람객 숫자가 되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낮 시간을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낮에 왜 사람이 없어 미술관에 주말에는 알아서 많이 오는데 낮에는요 직장인은 지금 일하러 갔고요. 엄마들은 지금 판교 현대백화점에서 쾌적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자리를 빼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유아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 유아 대상의 엄마들에게 이제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 평일날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에 올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이 한 언제 정도가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5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유아, 영아, 유치원 다 포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면은 벌써 약간 입시 모드의 반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정말 끌어들이기가 어려운데 중학생도 1학년까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단체 관람을 좀 잡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뭐 세월호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조금 국가적 아픔이나 뭐 이런 병 때문에 단체 관람이 좀 많이 제한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 미만은 무조건 셔틀버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어떤 학교를 초등학교를 단체 관람을 시키려고 하면 저희가 관광버스를 대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보통 한 대 40인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게 되면 또 형편성이기 때문에 또 전체 관내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결국은 미술관이 그런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고민이 됐던 것 같고 또 지역에 그래서 낮 시간 활성화를 위해서 또 했던 것들이 그 지역의 그런 교육지원청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유료 전시다 보니까 장학사님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단체 관람을 시키는데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의 미래교육과랑 또 통해가지고 뭐 시 미래교육과에서 이제 뭐 예산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해서 이렇게 조금 연계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하는데 여전히 낮 시간에 관람 계획을 증대시키고 활성화하는 부분은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백화점이 참 너무 근교에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속이 좀 쓰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부나 시니어층은 노인복지관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죠. 거기가 예전에 저희 그런 사랑방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야 되니까 어느 대상을 타깃으로 해야 낮 시간을 오게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못 풀어줘요. 문제는 서울이 너무 가까이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원망을 했고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모든 수도권의 그런 공간들은 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들이 아예 뭔가 이렇게 특색 있는 그런 미술관을 아예 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차별점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미술관 뒤편에다가 펫이랑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미술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최근에 이제 분당이나 이쪽에도 보면 오피스텔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섭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인구가 막 소멸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 인구 가족 수의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확실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또 그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문화예술을 그 소비하는 형태 자체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숙제 같은 형태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처음에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희망회로를 돌렸지만 결국은 조금 뺏기는 형국에 있습니다. 약간 긍정적인 답변보다 약간 조금 짠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객석에서도 좀 의견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발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동안 많은 토론회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공적인 미술관 건립을 위해서는 이런 여러 토론과 발제와 이런 상당히 중요한데 지나치게 이렇게 좌고우면하다 보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미술관은 지역마다 있는 시장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구장이나 시장은 있잖아요. 그 시장이 꼭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미술관도 어찌 보면 지역성, 정체성이라는 것도 인천이라고 하는 지리적, 지형적 조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이게 확보가 되고 담보가 되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정말 좋은 연구 이제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각자 구장마다 있는 편안한 우리가 다니는 그러한 시장과 같은 이런 미술관이다.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면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활동적인 미술단체,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만 70세, 96세, 한국과 서양화, 조화, 도예, 이 각종 작가들이 우수한 작가들의 집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인천이라는 데가 상당히 중요한 도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항이고 또 인천이 바로 공항 옆에 있는 지리적으로 참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활성화되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화적인 수준에서는 낙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 미술관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지어지겠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제일 늦게 이게 지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인천예술회관이 있고 일부 사립 갤러리가 몇 개 있는데 인천 작가들이 상당히 미술관이 없어가지고 저희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좀 고민스럽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 있는 고유섭 미학 선구자 또 김은호 작가님들 그 외에도 수많은 기라성 같은 한국 미술가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선배들 뒤를 이어받기 위해서 저희 인천 원로작가회가 발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도 더욱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후년에는 이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같은 날 소프트웨어인 작품 구입이나 소장할 수 있는 거, 운영할 수 있는 거 미리미리 챙겨서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트 플랫폼 일본의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우리나라 30년 걸릴 것 같다고 하셔서 그거가 전국 베이스면은 오늘 제가 사실 기대하고 온 것은 네트워킹을 하자는 거잖아요. 경기, 서울, 인천까지 해서 그래서 새로운 모델이 구축된 건지 주제에 맞게 된 걸까 싶은데 네트워킹은 굉장히 저는 찬성하는 마음이고 또 아까 일본의 아트 플랫폼처럼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기보다 오늘 같은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수도권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아까 과장님 PT 중에 이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그것은 사실 그전에는 미술관에서 굉장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걸 어쨌든 꾸려 나왔는데 아직 완전히 컨펌이 된 건 아니지만 내년에 아마 그 예산이 상당히 조금 더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내년에 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 그 전산 쪽에서는 상당한 그래도 예산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내년에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그런 그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아마 가지게 될 거예요. 그때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30년보다는 조금 더 짧게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도권 지역 미술관 또는 경기 인천 지역 미술관의 네트워킹을 생각해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든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원로 작가님께서 이제 미술관이 이제 만들어질 테니 소장품을 많이 사주세요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으실 거고 또 미술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실 텐데 우리 지역의 미술인들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작품은 사실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수천억을 한다고 혹은 뭐 어떤 돈으로 매기기 힘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물리적으로 뭔가 뭐 금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린 그림과 모나리자의 그 재료는 캔버스, 예를 든다면 캔버스 위에 유화라 그러면은 재료는 뭐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뭐가 만들어내느냐? 결국 서사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서사의 가치라는 거는 우리 인류가 사실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술관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내 작품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매도 신청을 했다 했을 때 8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2천만 원일 수도 있고 그 정도일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이 2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2천억이 되는 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미술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학예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술인으로서 지지해야 될 것은 그 학예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예원들이 내 작품의 가치를 연구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오히려 밀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우리 미술인들 또는 시민들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작가 또는 예술인 분들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라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대적으로도 미술관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 또는 건축 형태로 장수성을 특징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인천시립미술관은 어떤 목소리를 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많은 경험으로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시립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나온 거는 오픈 포트라는 그 열린 그 게이트 비슷하게 오픈 포트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인천이 항구 도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성과 개방성, 뭐 이주성, 교류성 등을 포괄하는 그런 오픈 포트 개념으로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가의 여러 가지 뭐 담론이나 철학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저희가 지금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고요. 향후 이제 개발에 대한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담론을 담아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의견을 담아서 어떤 그 오픈 포트 개념으로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미술관은 관람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하루의 여정 중에 하나의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관의 단일적인 경험보다는 그 하루의 전체에서 미술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그게 이제 나한테 어떤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미술관의 이미지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인천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뮤지엄 파크 안에 크게 뮤지엄 파크 안에 박물관과 이제 같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인천 시립미술관은 과연 어떻게 이제 관람객에게 소비될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미술관 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미술관이라는 것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혹은 조금 더 이제 주변 요소들과 같이 어떻게 호응하고 있는지 그런 예시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저희 성남 큐브미술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그냥 전시만으로는 뭔가 양적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큰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뭔가 상설 체험, 그러니까 경험을 좀 더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교육적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믹스도 하기도 하고 그 교육이라고 하면 약간 그 아카데미 교육과는 조금 차별성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기술 연마 교육이 아니고 그런 예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해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예술이 주는 그런 풍요로움, 우리 삶의 그런 좀 더 윤택하게 이렇게 반질반질 빛이 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예술가들이 또 다른 아까 그 우리 발표자님 옆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평면 회화 작가들이나 또 전혀 다른 그런 예술가들하고 그 관람객들하고 그런 만나는 자리를 통해서 또 공동의 그런 관심사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같이 배워보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작품이 조금 더 스펙트럼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하고 관람객들은 또 작가와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또 그런 미술 시험을 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 이게 정규 강좌로 이렇게 뭔가 운영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간 그때 약간 전시에 맞춰서 그런 부대 사업처럼 약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아트센터다 보니까 그런 교육 기능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뭐 미디어 쪽은 미디어 센터라고 또 부서가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의 역량까지 이제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는 조금 서로의 영역을 안 건드리면서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운영한다라는 차원에서 계획했던 거는 이제 미술관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이 많이 이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공간 밖에 있는 그 공원을 좀 지역과 만나는 이제 완충지대로 좀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시립 단위의 미술관이다 보니까 금천구와 만나는 이제 어떤 그래도 저희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 가장 가까이 있는 관람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했고 그 밖에는 이제 그 지역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선안권 안에 있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찾아오는 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 지금 서소원 공간에서도 그렇게 좀 나눠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실험적으로 몇 년간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 방식들도 있고 또 더 넓게는 이제 특정한 분야나 이제 큰 미술관들이 있어서 전 세계가 다 사실 그 주요한 미술관들하고 컨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지역에 있는 해외 미술관들도 이제 컨택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건물에 어느 정도 지어지는 현상을 나타나니까 저희가 미리 컨택하지 않아도 연락이 오는 이제 기관들이나 단체 혹은 미술관들이 꽤 많아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 경우에도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미술관이 사실 미디어로 지금 많이 이제 정통적인 해학도 있고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지만 미디어 작업들을 최근에 젊은 작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저희도 시민들은 미디어를 직접 사용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업 자체를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접근이 쉽게 해석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제 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강주 비엔날레를 초청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가운데 나왔던 부분이 비엔날레 퀴즈라는 표현을 이제 강주 비엔날레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비엔날레가 열리고 나서 약 20년이 지났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경험하는 현대 미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리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의 이제 ZKM이나 이제 미디어 유수한 미디어 비엔날레나 기관들을 갔을 때 표를 오픈하자마자 한 3일이면 다 매진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여쭤보니까 그 아티스트가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제 90년대 초부터 왔던 친구들이 이제 자라서 성장해서 예술가가 되고 이제 기획자가 되고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전이나 부산이나 여러 미술관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시도를 해왔고, 그것들이 출발해서 이제 도착할 때까지 이제 학예사들이나 아니면 창작자들이 그것들을 창작하고 하는 시기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민들께서 어떤 부분은 좀 기다림과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아까 인천에서 말씀해 주셨던 작가님들께 좀 응답을 드리자면은, 저희도 이제 시립미술관 분관이지만 특화 컬렉션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제 미술관별로 특화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모든 미술관들이 이제 제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술관을 가장 볼 수 없는 작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작업 같은 경우는 5개에서 약 10개 정도의 에디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국내에서 다 소비가 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미술관을 가더라도 같은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상황들이 또 있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것이 미술관 운영 체제로 변환되는 것, 전시나 교육이나 수집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관람객 여러 가지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짜자는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있고, 그것이 전시나 수집이나 교육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램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방법론들을 크리에이터리얼적인 방법들을 많이 지금 좀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은 또 협력 아래로 저희가 또 학예 연구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자 5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인천시립미술관이 그 수도권 미술관 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처럼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